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KT 이용자들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총 278건이며 전체 피해액은 1억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기도에서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천과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피해 발생이 확인되면서 피해가 다른 지역으로 더 확산하고 피해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T가 사건의 특수성을 감지한 경찰의 고지 이후에도 수일간 적극적인 대처 없이 뭉갠 것으로 드러나 충격인데요. 현재 해커가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들의 정상 트래픽을 가로채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켰다는 추정이 유력한 상황으로 불법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이동하면서 범행했을 가능성도 있어 피해 범위와 정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재발과 피해 확산을 막아야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안녕하세요. 활명수 모델 레온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땐 100년 전에도 활명수 한 병 주시오. 100년 후에도 활명수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화엔 언제나 부채표 활명수 동화약품.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 에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 에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 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Z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Z로 비맥스 Z.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녹 십자. 아빠, 또 운전 중에 폰 보고 있지? 아빠 앞만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말고 자방주시. 네, 공주님.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산타페는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9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이 개최되는데요. 잠시 후 상주 축제추진위원회 윤재웅 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봅니다.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차에 대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렴하면서도 좋은 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 찾는 소비자가 많은데요. 실제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차종은 약 250만 대, 260만 대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신차가 대한민국이 약 170만 대 정도 되니까 네.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이 1.3배, 4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실제로 이 미국이라든지 어떤 다른 나라들 이 선진국의 규모를 보면 2.5배에서 3배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많이 있다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를 이 발품을 잘 팔면은 싸고 좋은 차에 대한 이런 이미지 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미지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발품으로 싸고 좋은 차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중고거 랩이 많은데요. 싸고 좋은 중고차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싸고 좋은 차라는 이미지보다 정상적인 가격에 좋은 차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열심히 찾다 보면은 생각 이상으로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국산차보다 수입차 같은 경우는 연식이 이제 사용을 하면 할수록 감가상각이 크기 때문에 이 수입차는 또 가격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많은데, 뭐 한 2년 정도 되고, 또 AS 기간이 좀 남아있는 이런 주행거리 좀 짧은 거, 이런 차들이 중고차 구입할 때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정상적인 가격에 좋은 차.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시장에서 근데 이제 아직도 이 허위 미끼 매물 등 부정적인 요소가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수입차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타고 AS 기간이 좀 더 남아있고 주행거리가 짧은 차가 좋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중고차를 구입하고는 싶지만 걱정되는 점이 많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주행거리 짧은 차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했는데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중고차 구입 중에서 사고의 정도가 심한 차를 이 정상적인 가격에 매입을 했다든지 또는 침수차입니다. 침수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렇게 여름철 비가 많이 폭우가 쏟아지거나 또 아직 태풍이 오질 않았는데 태풍이 한번 크게 지나가면은 한 4,000대, 5,000대까지도 이 침수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절이 한 2개월, 3개월 지난 다음에 시장에 슬쩍 흘러나오는 양이 아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사고차. 그냥 문짝 하나 바꾸는 거는 사고차라 볼 수는 없고 감가상각 정도 되는 거고 이 프레임이 밀릴 정도로 차가 휘어졌다든지 또는 용접기를 대서 철판을 잘라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사고차에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를 피하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고차를 구입할 때 부동산 나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사업자 거래, 사업체에 속한 중고차를 살 때는 한 달 2,000km 의무 보증해주는 그래서 이 한 달 2,000km 이내에서 문제가 되면 이 실제로 차를 환불시켜주거나 이런 어떤 품질 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보면은 중고차 구입할 때 당사자 거래, 이 인터넷에 개인의 거래로 돼 있는 거는 위장이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차는 구입하시면은 품질 보증을 못 받아요. 개인 거래는 정부가 개입을 못 하거든요. 근데 사업자 거래,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중고차 단지에서 사업체에 속한 무슨 모터스 해가지고 거기에 소속된 중고차를 구입하여서 성능 상태 점검 기록과 품질 보증서를 받게 되면은 한 달 2,000km 이게 굉장히 짧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고차 구입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90%가 한 달 이내에 보통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2,000km를 정부에서 법정 보증해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꼭 참조를 해보시고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 중고차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분 또는 자동차에 대해서 아신 분하고 같이 이 단지에 가서 최종 계약하고 차를 보기 전에 한번 그런 최종 절차를 또 확인하는 2중 3중의 이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침수차, 사고차도 얘기해 주셨고 품질 보증이 돼 있는 사업자 거래가 중요하다. 또 경험이 있는 분과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침수차가 특히 문제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무엇일까요? 일단 침수차 자체는 물에 푹 담갔다 꺼내는 이 전선 전체에 이렇게 침수가 된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멀쩡합니다. 왜냐하면 흠집이 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꺼내가지고 특히 지금의 자동차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일 정도로 전기전자 시스템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물속에 담가서 또 1, 20분도 아니고 수시간 담갔다 꺼내서 말린다 하더라도 정상 동작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릴 때 시동이 꺼진다든지 순간적으로요. 또는 전원이 완전히 나간다든지 오동작한다든지 문제가 직접 생겨서 안전에 영향을 줘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수차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특히 완전 침수된 차는 시장에 못 나오게끔
제도적으로 많이 걸러주지만은 예. 완벽하지는 아직 못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예 중고차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완전한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가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그렇다면은 이 침수차를 구입하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에서도 되도록이면은 일반인들이 최종적으로 침수차를 구분해서 산다라는 것 자체는 전문가적인 어느 식견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서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2, 3년 전에도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서였는데 장관까지 나서서 국내에서 침수차에 대한 부작용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이제 이 완전 침수가 돼서 전선 처리하게 되면은 보험사가 이제 전선 처리를 하거든요. 네네. 이때 보험사가 이 침수차를 매각을 못하게 하고 폐차장에서 기계로 누른 것까지를 확인을 하게 했어요. 네. 그럼 시장에 못 나오겠죠. 네네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종합보험을 다 들고 있는데 종합보험의 전체의 30%는 자차보험에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차보험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만약에 내 차가 침수가 됐다, 완전 침수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폐차하기보다도 매각을 하거든요. 일정 비용 매각을 하면은 이런 차종을 뭐 업자 중에서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이걸 매입을 해서 무허가 정비를 해서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이런 어떤 구멍이 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제도적으로 걸러줄 필요가 있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침수차를 구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단 흔적을 아무리 지우더라도요. 밑에 물자국, 또 흙탕물, 흙자국, 모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디 붙어 있냐면은 안전띠 같은 경우에 쭉 당겨보면은요. 네. 안전띠 끝부분에 물때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구입할 때 안전띠를 새 거로 바꾸면은 의심을 하셔야 되죠. 새 안전띠를 새 걸로 바꿀 이유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계기판 같은 경우도 나사가 푼 흔적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안쪽에 이 흙탕물이 좀 이 마른 자국이 있다든지 네. 또 시거잭 있으면 시거잭도 뽑아보고 또 심지어는 도어 열 때 창문에 이 고무 패킹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고무를 이렇게 빼보면은 그 속에 흙탕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뒤트렁크 바닥이라든지 네. 또 뒤에 컨비네이션 램프 등하 장치의 그 뚜껑 같은 거 열어보면 안쪽에 이런 게 붙어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수풀 같은 게 붙어 있다든지 흙탕물이나 찌꺼기 또는 물 자국이 이렇게 층에 지어져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차종들은 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침수차가 극히 일부 침수된 차를 시장에 내놓아도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판매하는 사람이 침수차가 여기까지는 약간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20% 30% 싸게 팝니다라고 고지를 하고 사는 사람도 그걸 알고 좀 싸게 구입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걸 정상적으로 무장을 해서 시장에 내놓고 그걸로 인해서 안전사고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좀 아는 분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런 걸러주는 이런 효과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네요. 사실 이 안전벨트를 끝부분까지 이렇게 당겨보시는 경우가 아무리 중고차여도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고차 단지에서 차를 구입하기 전에 이 자신이 구입할 신차를 보지 않습니까? 차를. 네네네. 그때 뭐 엔진룸도 열어봐서 상태 다 보고요. 시동도 걸어봐서 승태, 엔진 소리라든지 심지어는 또 이 상황에 따라서 일부 운행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예, 그런 걸 한번 해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 딜러 사원들의 사인을 받고 직접 밑에 특기 사항권 넣어도 돼요. 네. 그런 거 보상을 해주지만은 이게 후에 침수나 아니면은 사고의 정도가 큰 이런 부분이 흔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환불 보상을 완벽하게 한다라는 거를 아예 써달라 그러라 이렇게 써달라 해도 돼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더 좋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중고차를 거래하시는 분들의 저거를 사장님을 한번 잘 아시는 것도 중요해요. 중고차 거래는 사장님을 알게 되면요. 며칠 전에 중고차 부탁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구하기 힘든데 약 한두 달 전에 미리 부탁을 하는 거죠. 네. 차 가격부터 어떤 차종, SUV인지 세단인지 이런 차종에 대한 것들 뭐
몇 년씩 주행거리 어느 정도 되는 거 이런 것도 좀 한번 매입을 할 때 좀 신경 써달라 그러면은 네. 길게 보면은 그런 좋은 차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요령을 터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요령만 알면 그래도 정말 어쨌든 우리 안전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도 괜찮고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요즘에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인증하는 중고차도 있던데요. 이런 경우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심도 좋죠. 네. 이런 차는 우리가 이 물건을 구입할 때 재래시장과 백화점 이런 거 같은 물건인데 네네. 파는 장소가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양성을 소비자한테 보증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자동차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증 중고차를 많이 판매를 해요. 예. 인증 중고차는 아까 한 달 2,000km 의무 보증 말고 예. 업체에서 자체적인 보증 기간을 길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 2년을 해준다든지 대신 가격이 일반 재래시장에서 산다는 중고차보다도 5%, 10% 비싸요. 네. 가격이 약간 비싼 만큼 또 보증도 해주고 이 제작사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차가 문제되는 부분들이 도리어 적다고 판단될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믿고 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다양한 모델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처럼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또 주변의 지인 중에도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증된 중고차를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5%, 10% 가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더 믿을 수 있는 예. 이런 중고차 같은 경우가 애물단지가 아니라 그래서 예. 중고차만 구입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분들은 신차 안 사고 중고차만 구입하십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럼요. 신차보다 더 일생 낫다. 동안에 예. 4번 정도 신차를 바꾸는데 예. 같은 가격으로 내가 원하는 드림카 예. 이런 차종을 10개, 15개 이상을 같은 가격으로 운행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요령 터득하게 되면 중고차 시장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거래, 네. 이 개인 거래는 너무 믿지 마시고 위장 종사자 거래도 많다는 거의 미끼 매물도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꼭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품질 보증서도 받고 네. 또 직접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중고차 나름대로 중고차의 어떤 이 좋은 우리가 발품 파는 만큼 네. 싸고 좋은 중고차도 나온다는 거. 그리고 네. 최근에 시장도 넓어지면서 네.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어요. 수출 중고차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서 이 중고차를 구입을 한번 고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이제 2주가 조금 더 남았는데요. 오는 26일부터 상주에서 세계 모자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모자를 주제로 한 특별한 축제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데요. 지금 준비가 한창일 텐데요. 상주 축제추진위원회 윤재용 위원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꿈과 환상의 세계, 상주세계 모자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윤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 곧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 네네.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 어떤 점에 특히 주력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모자의 문화적 쓰임을 축제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상주시는 금년 3회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025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더 나은 축제를 위해 상주시와 상주시 축제 추진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금년 축제 슬로건을 모자로 즐기는 흥겨운 세상으로 선정하고 더 재미있고 즐거운 축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 올해 네. 3회째. 이렇게 상주에서 모자 페스티벌을 열게 된 목적이나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상주는 예로부터 명주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의복 산업이 함께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연유로 한국한복진흥원이 2021년에 설립되어서 한복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개항기 국내에 첫 발을 디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자의 나라 조선이라 불렀으며, 모자는 단순한 복식을 넘어서 신분과 예의, 권위, 그리고 인품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명주 산업과 모자라는 아이템을 결합해서 상주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지역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비전으로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모자 페스티벌 매번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거든요.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네, 3회째 하는 올해 모자 페스티벌 이전과 비교해서는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까요? 네, 모자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 판매, 체험에도 많은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연계된 다양한 편의시설과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축제장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의 농산물, 특산물을 구입하시게 되는데요. 네. 상품을 구입하고 나면은 바로 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농산품 인도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공항 면세점에서 저희가 면세품을 인도받듯이 쇼핑을 하고 나면은 구매 영수증을 발급하고 물품은 축제를 다 즐긴 이후에 귀가하실 때 인도장에서 찾아가시게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또 모자 축제의 시그니처 게임인 모자 돌리기 게임, 일명 모돌이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2년간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열어서 게임 방식을 많이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국 대회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뿐 아니라 또 민간 자원봉사자 120명을 위촉하고 우수 축제를 찾아서 벤치마킹과 현장 교육 등을 마치고 축제장을 찾으시는 관람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네, 2주 정도 앞두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요. 모돌이 네. 게임, 또 이제 민간 자원봉사자분들도 준비하고 계시고 농산품 인도장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또 축제 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마이갓이라는 이색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배경과 주요 프로그램도 궁금합니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나라 전통 모자인 갓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캐대헌 사이다
사자보 위주로 인한 갓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모자인 갓을 소재로 모자 도깨비들과 대결을 펼치는 미션 체험 행사로 뭐 예를 든다면 갓투호, 방울갓 던지기, 갓쓰고 캐리커처, 종이갓 만들기 등 아이들과 또 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10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오마이갓 카드를 획득할 수 있고요. 모은 카드로 전통 공예품 그리고 기념품, 군것질거리 등을 다양하게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되어서 매주 토요일 진행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축제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한복과 전통 복식 소품도 무료로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애청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꼭 찾아오셔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갓을 활용한 이런 다양한 이벤트 여러분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축제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열리는데요. 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볼거리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볼거리,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2025년도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에 상징 모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모자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모자들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수상작은 축제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한복 및 모자 특별 전시로 전통을 엮다, 미래를 잇다란 주제로 전시대 왕실 의복 및 모자, 그리고 APEC 성공개최 기원 한복 디자인 작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모자 산업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메이저리그 특별 전시관과 세계 모자 전시관 등을 추천을 드리고요. 축제장에서 3일간 진행되는 모자 올림픽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자로 즐기는 다양한 놀이를 함께 해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만 들어도 얼른 달려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은 지역민들도 많이 환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상주의 네네.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는 어떤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네, 지난해 2회 모자 페스티벌을 마치고 저희가 KT에 의뢰를 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축제 기간 방문객 수는 약 12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분석 자료에 따르면은 방문객 평균 1인당 숙박, 식음료, 쇼핑 등으로 약 4만 원 정도의 지출이 되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 결과를 토대로 방문객 12만 명을 환산한다면 약 48억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된 것으로 모자 축제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생산 유발 효과 86억, 부가가치 유발 34억, 수입 유발 8억의 효과가 발생됐다고 평가 결과가 나왔으며 모자와 관련된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축제를 통해서 언론 및 SNS 노출을 통한 태평성대 경상가명공원 또는 모자 축제, 모돌이, 경천섬 등의 관광 키워드 검색 건수의 급증으로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도 상주시를 전국에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제에 참가하고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모자 축제니까 저희 축제는 꿈과 환상의 축제라는 그 기획 단계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축제이기 때문에 네네. 예쁘고 또는 기발한 모자를 쓰고 축제장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네네. 축제장을 찾으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서 올해 축제만의 핫한 프로그램인 올해의 모자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모자를 올해의 모자에 도전을 해서 푸짐한 상품을 덤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환상의 축제에 맞는 모자. 저희 집에도 하나 저희 아들이 만든 모자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달려가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네. 곶감의 도시 상주, 곶감과 호랑이. 네. 이거는 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딱 떠올랐어요. 그 수많은 모자 중에 뭐가 있을까 했는데 아들이 만든 모자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찾아오시라고 초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최근 K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 덕분에 젊은 세대에게도 전통 모자가 새롭게 매력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발판 삼아서 K컬처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해서
SNS 플랫폼을 통한 모자 축제의 매력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고 싶어하는 글로벌 문화 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꿈과 그리고 환상의 세계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윤재웅 축제 추진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있었는데요. 최근 대통령 지지율 추세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물론 여야 회동이 포함된 결과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대통령의 지지율 또 주춤했다가 사면 복권으로 주춤했던 지지율이 또 올라가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무선자동응답 조사 결과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6%로 네. 직전 조사보다 2.4%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부정평가는 39.2%로 직전 조사보다 낮아졌습니다. 긍정이 약 한 20%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임기 들어서 한 달까지 공공행진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면 복권에 일격을 당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국정 운영의 이 속도감 또 소통을 강화하면서 지지율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소통을 강화하면서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봐야 된다. 전광판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것이 국민들이 어떤 국정 운영을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네.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예. 무항산, 무항식 또 하나는 안보, 실용 외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통은 어떤 소통이냐면 현장 소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 소통에 가서 이런 간담회를 하고 타운홀 미팅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현장에 직접 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도 찾았고요. 예. 또 이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인천 송도를 찾아보고 요즘 뭐 종횡무진입니다. 대구, 경북, 또 부산, 울산, 경남, 또 해수부 이전도 시작이 됐죠.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소통, 또 안보, 또 경제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키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복지 외교, 민생, 안보, 경제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설명들을 드리면은 상당히 좀 재미있어 하시거든요. 근데 데이터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안보, 그다음에 소통이거든요. 이걸 거꾸로 하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뭐 수능을 대비하는 우리 방송은 아닙니다만 소안경, 소안경, 안경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안경을 끼고 있거든요. 안경을 쓰고 있는 역대 대통령이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 안경 안 쓰거든요. 근데 뭐 안경을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시면 역대 대통령 중에 민주당
소속의 출신의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불문율 같은 것을 이제 깨버린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대선에는 포옹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대로 적중이 됐죠. 이번에는 안경을 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후보로 나선 이건 이제 지나간 이야기는 합니다만 김문수 당시 후보도 안경을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안경을 쓰는 것이 조금 이제는 하나의 또 대선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후보자들 중에서는 하나의 또 공식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소안경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니까 깔끔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투자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체포 구금되는 사태가 빚어졌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당장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이 외교 이슈라는 것이 또 따지고 보면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만 지난주와 이번 주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눈길을 붙들고 있는 이슈가 조조입니다. 하나는 조지아, 하나는 조국 전 대표인데 조국 전 대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조지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이 조지아주는 상당히 많은 우리 교민들이 또 살고 있는 지역이다. 물론 한국 이 교민들이 해외에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미국이고 미국에서도 이제 LA, 로스앤젤레스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 조지아주에는 아틀란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틀란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아틀란타라는 도시가 상당히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여기가 이제 또 코카콜라의 이 기업이 코카콜라라는 이 전 세계적인 음료 기업이죠. 기업이 또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CNN이 있는 곳이 여기인데 CNN을 트럼프 대통령이 썩 좋아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여기가 또 이 마틴 루터킹 목사. 그래서 상당히 미국 정치적으로 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 배틀그라운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또 격전지가 되는 곳이기도 한데 바로 우리에게는 여기 이제 기아 자동차, 또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이제 진출해서 미국에 상당히 많은 이제 투자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또 충격적인 건 뭐냐면 한미 정상회담도 하기 애했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았거든요. 또 강훈식 실장과 수지 와일스 이 백악관 실장 사이에서는 핫라인까지 개설이 되고 그럼 앞으로 고민들이 해결되겠. 그럼 이런 건 적어도 미국이 우리에게 전화를 해줘야죠. 강훈식 실장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급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50여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구금이 됐고 실제 돌아오는 비행기가 지금 이제 잭슨빌 공항 약 한 6시간 이 체포 구금된 장소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이 공항으로 이제 가서 근데 조금 지금 출발 시간에 차질을 빚는다 그래요. 네, 현재 사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행정 처리인데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건 미국이 해도 너무했다. 아니 정말 그 엄청난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는 우리나라에게 이럴 거냐. 근데 정작 크리스티 놈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여성 이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인데 심지어 더 심한 말까지 해요. 우리는 추방하려고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비자 문제일까? 전문가 저도 이제 미국에서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했었기 때문에 각종 비자를 종류별로 다 알고 있는데 참 미국 비자를 받아내기 힘들면 점점 또 비자의 커트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사정을 미국 내에서도 모를 리는 없는데 우리가 무슨 멕시코나 또는 남미에서 온 그런 불법 이민자들하고 대한민국의 정식 ESTA 전자여권으로 방문한 우리 국민들은 확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뭔가 비자 문제 또 우리가 가서 취업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말 못할 뭔가 정치적인
뭐 교회라든지 오산 미군 기지 압수수색을 했던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는 전승절에 방문을 했던 걸 가지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현 장관이 이제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니까 좀 더 명쾌하게 이 일들을 좀 매듭지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내일 임기 100일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100일은 국정 운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대통령 임기 100일은 5년의 청사진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앞서도 분석을 해드렸던 소개해드렸던 대통령 지지율이 양호한 편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은 분명히 할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소환경이다. 네, 소환경. 소통도 계속할 텐데 이 소통의 특징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또 안동 출신이죠. 이 소통을 할 때 보면 본인 스스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행 솜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행을 해 나가는데 앞으로도 이런 국민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또 기자들과 소통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이른바 진행 소통이 계속될 것이고 그 부분의 면모가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외교인데 이 외교는 실용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폭넓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이 외교를 한다. 그런데 실용 외교가 참 어려운 외교예요. 왜냐하면 이걸 자칫 잘못 말하면 균형 외교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균형 외교인데 균형 외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왠지 괜찮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걸 자칫 잘못 이야기를 하면 또 안미 경중이 돼버리거든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걸 조금 어렵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양다리. 이렇게 되면 뭐야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미국이 이제 화들짝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한 외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이랑 척을 지고 또 러시아랑 완전히 등을 돌리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미묘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냐. 어려운 외교를 외교의 길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는 가겠다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자회견에서 좀 더 소상히 왜 실용 외교가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피력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인데 이 경제는 물론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같은 이는 또 약간 좀 비아냥 그림도 포함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쿠주성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의 소득주도 수준 성장, 소주성, 그 우리가 마시는 그 소주가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니까 지금도 쿠주성 이렇게 해서 쿠폰 주도 성장이 아니냐고 하는데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에는 또 이런 적극적인 이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근데 대체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는 5년간의 임기에서의 경제는 바로 복지 경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라든지 또는 출산 등의 또 소시민들을 위한 또 서민들을 위한 또 자영업층들을 위한 이 경제를 상당히 또 강조하고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경제 철학인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에서 또 출발을 할 거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을 너무 부각하면은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있어요. 야당에서도. 그건 못 참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지경제 쪽으로 더 천명해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우리 배 소장님께서 예측하신 것들이 다 나오는지 저도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뭐 이전을 보면은 다 나오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추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정당 지지율은 이제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지난 4일, 5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리얼미터와 그대로 에너지경제신문의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4.6%.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36.2%. 조국혁신당 잘 들어주세요. 2.7%. 개혁신당 4.5%. 이 정당 지지율에서 우리가 분석할 게 많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면 직전 조사 대비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내려갔습니다. 이게 왜냐? 지금 우리가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에서 설명되는
국화 배드캅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계속해서 좀 훈훈하게 그래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했을 때도 지난 8일 월요일이었죠. 막 손을 막 이렇게 또 이렇게 꽉 쥐고서 좀 악수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을 이제 또 악수시키죠. 뭐 손에서 마늘 냄새, 쑥 냄새가 났는지 모르겠으나 악수를 했습니다. 게다가 여당이 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좀 나누세요. 이렇게 또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렇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좀 배드캅 역할 이렇게 이제 서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내려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은 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올라갔다 아니다 이야기하는 수 좀 결집을 한다고 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국혁신당이에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거 뭐 제가 또 방송에서 이름 잘못 또 개명해서 이야기했다가 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이 지금 비대위원장도 조국 전 대표가 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기성전 조국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게 심지어는 지금 당의 성비위 관련된 이것도 조국 전 대표가 해결하라. 또 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도 조국 전 대표가 해결하라. 조국. 그러니까 온통 그냥 조국혁신당은 기성전 조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2.7%의 지지율이면 개혁신당이 4.5%거든요. 그러니까 12석의 조국혁신당이 개혁신당보다도 못한 그런 지지율인데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뭐 유튜브로 또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난해 총선 때 호남에서 비례 득표 가장 많이 했던 정당이 조국혁신당이에요. 근데 지금 호남에서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을 보면 조국혁신당이 4.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호남 지지율보다도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이 큰일 났다.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그 경위가 상당히 또 좀 심각하게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성비위 관련된 부분요. 그것을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조국의 미래, 조국혁신당의 미래까지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